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부자와 관련된 얘기 하나 또 좀 준비를 했는데요. 내용은 한국 하나금융그룹에서 나온 한국 부자들의 자산관리 방식 및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부자와 관련된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크게 국민은행, 국민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금융지주에서 나온 것은 여기 참고하시면 지난번에 자료가 있고요. 오늘은 하나금융지주에서 나온 이 자료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KB금융지주와 똑같이 여기에 인터뷰 대상은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고요. 내용을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기는 향후 5년간 계속 증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부자들은 보고 계시고, 부동산의 자기 자산의 총 비율은 약 5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산의 거의 90% 이상이 부동산인데, 실제로 부자들은 전체 자산의 약 50%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41세가 되기 전에 시드머니를 확보한다. 그리고 그 시드머니는 65세쯤에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KB금융지주에서 나온 보고서랑 거의 유사한데요. 40대 초반에 보통 시드머니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KB금융지주에서는 그 시드머니가 5억 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총 자산 중에 부자들은 부동산 비율이 몇 프로인지를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인 경우와 60대 이상 이렇게 좀 나누면요. 고령층,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업부동산에 좀 비중이 높고요. 나이가 낮은 분들은 주택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는 이런 결과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자산 규모별로, 즉 10억 부자, 20억 부자, 30억 부자 이런 자산 규모별로 부동산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30억 이하의 자산가는 약 65%가 거주 목적의 주택이고요. 100억 원 이상 되시는 분은 거주 목적의 주택은 약 24%. 근데 이거는 당연하다고 사실은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30억 이하의 자산가들은 일단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굉장히 비싼 집에서 살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자들이 금융자산에 어디를 주로 투자하는지에 관련된 보고서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수 연계 상품이나 주식, 직접 투자와 사모펀드는 감소한 반면에 외화 예금, 해외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주식형 펀드, 외화 자산,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 그 다음에 은행 정기예금.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외화로 정기예금을 하는 거죠. 이게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생각보다 부자들은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 40% 정도가 사실은 다 예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랑은 좀 약간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부자들은 몇 프로의 수익률을 금융자산에서 예상하는지에 관련된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 보시면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요즘은 동학개미라든지 영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 부자들은 금융자산의 목표 수익률을 5에서 1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미만이 한 40% 정도 되고요. 5%에서 10%, 47%. 사실 이게 가장 적정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시장 수익률이 지금 1%, 2% 때문에 10% 이상 이런 수익률을 내는 건
현실적으로 한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아무래도 이 금융과 관련된 지식들이 많다 보니까 현실적인 수익률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리고 5% 미만의 수익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KB금융그룹의 보고서에 보면 부자들은 해외 부동산 투자 1순위가 베트남으로 나왔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해외 자산의 경우에 해외 부동산, 외화, 구조화 상품 중심으로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향후 보유 해외 외화 자산의 형태를 보면 외화 구조화 상품, 해외 주식, 해외 표시 채권, 그 다음에 해외 부동산, 이렇게 해외 쪽에 관련된 확대하고 싶은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 자산의 거의 대부분은 외화 예금으로는 현재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이제 외화로 컨버팅해서 바꿔서 현재는 외화 예금이나 안전한 것에 이제 가지고 있는 형태가 현재까지라면 장기적으로는 이걸 아까 말씀드린 해외 자산의 여러 방식대로 투자를 해나가는 그런 중간 단계가 우리나라의 부자들의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근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KB금융그룹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 지역으로 유명한 곳을 베트남으로 1순위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를 보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유 중인 해외 부동산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입니다. 미국이 57.8%, 베트남이 20%인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수치가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희망 해외 투자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55%, 베트남이 30% 정도 됩니다. KB금융주주와 하나금융주주의 이 내용을 다 합친다면 결국 미국과 부자들은 베트남의 해외 투자의 기회가 많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두 기관의 보고서가 똑같은 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자가 되려면 베트남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자가 되기 위한 시드머니는 언제 확보했냐라고 하면 41세에 확보를 했고 그 확보했던 원천은 사업소득이 30%, 그 다음에 상속을 받은 게 25%, 근로소득으로 된 게 18.7%거든요. 이걸 다 따져보면 실제로 월급쟁이가 급여를 받아서 이걸 저축해서 실제 부자가 되기는 시드머니를 확보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고서는 KB금융주주자에서 나온 보고서 사실은 거의 일치하거든요. 따라서 부자들은 40대 초반에 시드머니를 확보하는데 그 시드머니 확보 금액은 KB금융주주에 따르면 한 5억 정도 됐고요. 이 보고서에서는 시드머니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그 원천이 사업소득과 증여를 통해서 확보가 됐다. 근로소득으로는 확보를 한 금액의 퍼센티지가 상당히 적더라. 이런 것들이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거나 아니면 사업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들이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데 증여는 어떤 형태로 하는지도 좀 궁금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선호하는 증여의 자산 유형을 보면 예금으로 증여하는 게 6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이렇게 쭉 나오는데 현물 자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물 자산은 금, 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현물 자산으로도 약 7% 정도가 증여를 상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속할 때에 몇 세 때 이런 상속을 받느냐 봤더니 20대에서 30대 때 상속을 받는 케이스가 약 50% 정도, 45.9%니까 50% 정도 되고요. 40대 때 28%니까 실제로 거의 대부분 20대에서 40대
그러나 20대에서 30대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세 때 이렇게 상속을 해주는 부모는 몇 세 때 상속을 해주냐 봤더니 70대가 제일 많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빨리 상속해주면 요즘은 뭐 다 털어먹는 아들이나 딸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늦게 상속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부자들은 노후 생활의 원천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번 보면요. 보시겠습니다. 예금과 적금 보험으로 원천을 삼는다는 것이 약 27%.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예적금이 20%, 19.3%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 27%입니다. 이걸 두 개를 다 합치면 약 50% 정도 되는 돈을 실제로 은퇴 후에 생활비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적연금의 비율은 사실 이제 깜짝 놀랐는데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자산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자기가 벌어놓은 거로 다 이렇게 노후 생활의 원천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후 생활을 어디서 할 것이냐라는 것에 이 부분도 KB금융지주와 비슷했습니다만 압도적으로 현재 사는 곳에 계속 살겠다라는 퍼센티지가 나왔습니다. 약 62% 정도가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는 곳 근처라는 응답이 17%라서 이거 다 합치면 거의 대부분의 부자들은 현재 살고 계시는 곳 근처에 살고 계시고 싶고, 그 다음에 농어촌, 산촌 이런 곳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놀라운 수치죠. 그 다음에 은퇴 후에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약 844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구당 월 평균 지출 금액가 1,100만 원. 그러니까 부자들은 약 1,100만 원 정도를 매월 생활비로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약 그거보다 적은 250만 원이 적은 은퇴 후에는 844만 원 정도를 쓰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자들이 노후 생활비의 원천과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의 노후 생활의 비의 원천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쇼킹했고 깜짝 놀랐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자들의 경우에는 약 50% 이상이 예적금과 부동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연금을 활용하는 비율은 약 2.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노후 생활의 44%가 공적연금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노후 생활비의 반을 국민연금에서 받는 연금으로 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자들은 그렇게 받는 돈을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일반 국민들은 거의 22% 정도는 예금으로 충당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결론을 내드리면 부자들은 공적연금에서 혜택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는지에 대해서, 소비 생활에 대해서 좀 보면요. 월 한 1,100만 원 정도 쓰신다라고 되어 있고, 일반 가게는 약 254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 1,100만 원이라는 숫자는 KB금융지주와도 똑같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한 달에 한 1,1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쓰고 계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출이 확대될 영역은 문화레지와 의료, 의약품비에 확대가 많이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관을 종합해서 각자의 독립적인 두 개의 기관이 똑같은 결과를 냈다면 사실은 상당한 신뢰도가 있는 거거든요. 부자들은 한 달에 한 1,100만 원 정도를 월 생활비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은 상식적으로는 현금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여기 조사한 거를 보면 70% 정도는 돈을 쓰실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시고 현금을 쓰시는 비용은 약 2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어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현금을 쓰는 케이스는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런 부자들은 약 자기가 쓰는 횟수의 27%를 현금으로 쓴다고 하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은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라는 질문에 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 상담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즉 금융기관이 PB센터를 많이 여는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투자 상담 및 포트폴리오 제시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자문가를 상담한 대면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PB센터를 많이 늘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요즘 이제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애완동물 많이 키우는데 부자들은 애완동물을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이것도 읽어보면서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자들은 애완동물 많이 안 키우는 것 같아요. 약 70%가 애완동물을 키운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측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일반 가구와 부자들의 이 차이를 보면 전체를 보면 거의 한 30% 넘는 일반 가구들은 30%가 넘는 숫자가 실제로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부자들은 15%가 안 돼요. 참 이게 신기하죠? 오히려 금전적인 여유가 높으시니까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또 관심 있게 봤던 영역은 그럼 부자들은 자녀하고 같이 사는지 자녀하고 떨어져서 사는지 떨어지면 어떤 형태대로 사는지 이게 또 이번에 여기 조사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혼한 자녀와의 주거지 근접도를 보면 자동차로 30분 이내가 40%고요. 1시간 이내가 23%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65%가 1시간 이내 근처에 산다라고 답변을 한 거죠. 그렇다면 유추해보면 강남 부자들은 거의 자녀들도 그 강남 근처에 살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남 3구는 계속 부자들이 사시고 다른 곳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 부자들의 자산관리 방식 및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금융지주에서 나온 보고서를 설명드렸는데요. 이 보고서는 하나금융지주 홈페이지나 구글에 하나금융 부자 보고서 이런 식으로 치시면 나오고요. 이 문서의 소유권은 당연히 하나금융그룹이 가지고 있겠죠. 저는 참조만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페이지 수는 총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운영하는, 저희 경자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URL을 이 밑에 남겨놓겠습니다. 거기 가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